어머님,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하시면 그릇 다 못 쓴단 말이에요. 은우야 할머니는 고기 못 드셔.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지. 아들 진과는 은우에게 고등어 살을 발라주며 나를 굳이 들먹였다. 7살 은우가 알리 없었다. 그저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바라볼 뿐. 며느리는 나에게 고기도 주기 싫었고 일 못하고 밥만 먹는다고. 구박을 주기 일쑤였다. 오늘은 밥이 아깝다고 밥도 주지 않으며 어제 남은 찬밥을 대신에 먹이며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 며느리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건 누군가에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가 봅니다. 오늘도 다들 웃음과 따뜻함을 잃지 않는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사연을 전달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성북구 작은 아파트 단칸방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은우가 아직 잠든 이른 아침 문틈으로 스며드는 싸늘한 공기에 몸이 움츠러든다. 거실로 나가는 순간 탕! 그릇 놓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진관이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 다 했어요. 어머님 밥상은 따로 차려놓았으니 어서 드세요. 손주 은우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 고등어구이까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는 멀건 흰죽 한 그릇과 간장 종지가 전부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찬밥으로 끓인 것인지 밥알은 퉁퉁 불어있고 군데군데 덩어리가 있었지요. 제 속이 정말로 불편해서 차린 배려가 아니라는 것쯤은 진작게 알고 있습니다. 그저 너는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일종의 선긋기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입안이 껄끄러워 죽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꾸역꾸역 삼켜야만 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죽을 삼킨다. 속은 껄끄럽지만 한마디 잘못하면 나리에 의해 입맛도 뺏길 것이 분명했다. 이걸 남기기라도 하면 당장 입맛도 없으신데 뭐하러 밥은 축내세요?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올 테니까요. 아들은 제 쪽은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밥만 퍼먹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도 불편하겠지요. 어미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갑갑할까요? 그래도 한 번쯤은 정말 단 한 번쯤은 제 편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어미의 욕심일까요? 은우야 할머니는이 아파서 고기 못 드셔. 너 많이 먹고 튼튼하게 커야지. 며느리가 손주 은우 밥 위에 고등어 살을 발라 올려주며 굳이 저를 들먹였습니다. 7살짜리 은우가 뭘 알겠어요? 그저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쳐다볼 뿐입니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웃음이 나오진 않았지만 손주 앞에서 험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저는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지만 손주 앞에서 험한 꼴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요새 물가가 하도 올라서 장보기가 무서워요. 정말 식비가 2배는 더 나오는 것 같네. 누구는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밥만 축내는데 혼잣말인 척 던지는 저 가시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는이 집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죽그릇을 비워냈습니다. 마치 그것이 집에서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의무인 것처럼요. 식사를 마친 저는 설거지라도 하려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매섭게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님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하시면 비싼 그릇 이나가고 다 망가져요. 짜증나 정말. 와장창 부딪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깨트리는 듯 했다. 나는 무력감에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고 벽에 걸린 남편 혜성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후 은우의 생일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 새벽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한 달간 모은 돈 32,000원, 나에겐 큰 액수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은우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말수가 줄어든 손주 녀석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주고 싶었지만 제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주는 용돈이나 진관의 눈치를 봐서 받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두드리며 리어카를 끄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은우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힘이 났어요. 한 달간 꼬박 모은 돈은 32,000원. 제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품에 안고 문구 가게로 향했습니다. 은우가 며칠 전부터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 놀이를 좋아해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던 그림 문구 세트. 가게 주인은 이게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세트예요라며 5만 원을 불렀습니다. 제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는지 주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어르신, 이건 지난 모델이라 찾는 사람이 없는데 3만 원에 드릴게요. 내용물은 새 것이에요. 상자는 좀 낡았지만요. 저는 연신 고맙다고 허리를 숙이며 문구 세트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하늘이라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은우의 생일날 저녁 혜성 가족과 함께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진과는 백화점에서 사온 비싼 옷과 책을 선물로 내놓았지만 은우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졸이며 제 차례를 기다렸다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 준비한 선물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은우 생일 축하한다. 이건 할미 선물이야. 포장지를 뜯은 은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그림 문구 세트다. 할머니 고마워요. 은우는 세트를 부둥켜 안고 뛰듯이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한 달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관이 은우의 손에서 세트를 매섭게 빼앗았습니다. 은우, 이게 뭐야? 어머님, 이걸 어디서 주워오셨어요? 주워온 거 아니야. 내가 돈 모아서 산 거야. 제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진관은 코웃음을 치며 세트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돈?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런 걸로 우리 집 아이가 놀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자도 다 낡았고 이런 싸구려 문구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환경 호르몬 덩어리라서 은우가 조금만 만져도 병들 수 있어요. 은우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그럼 우리 집 아이는 쓰레기 취급받으며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날카로운 얼음손처럼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은우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내 거야. 엄마, 할머니가 사주셨어. 하지만 진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고요. 이런 저급한 장난감도 그림 문구도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 어머님, 이렇게 무식하게 사서 우리 집 아이 놀게 할 거예요? 정말 짐덩어리 같은 사람. 그녀는 세트를 베란다로 던지려는 듯 손을 뻗으며 은우를 향해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진짜 이렇게 머리 나쁜 할머니가 우리 은우를 혼내지도 못하고 주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이런 인간을 엄마라고 불러야 한다니 정말 역겹네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은우는 내 그림 문구 세트를 붙잡고 자지러지게 울었고
혜성은 안절부절 못하며 아들의 등을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몰래 밖으로 나가 화단. 숲풀 속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세트를 찾아 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더욱 집안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거실에 나가는 것조차 망설여졌습니다. 소파에 잠시 앉기라도 하면 어머님, 거기 어머님 앉으시는 자리 아닌데 먼지 떨어져요. 라는 핀잔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시간을 제 작은 방 안에서 죽은 듯이 보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 밥만 축내는 것이 미안해서 식구들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 집안일이라도 도우려고 했습니다. 바닥에 머리카락이 보여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싹 해놓았지요. 뿌듯한 마음에 허리를 펴려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진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질색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곧장 청소기를 찾았습니다. 제가 닦아놓은 자리를 보란 듯 다시 시끄럽게 밀고 다니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그냥 가만히 좀 계시지. 어머님이 한 번 손 떼면 내가 두세 번 더 치워야 하잖아요. 집에서 쉬는 틈이 없다고요. 그리고는 곧장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방 한구석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또 속 터지는 중이지. 정말 해도 너무해.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꼭 일을 만들어. 그리고 더 날카로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늙은이를 모시고 사나 몰라. 요양원 말도 마. 남편이 아주 효전하셨어. 엄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대. 자기가 고생하는 건 생각도 안 하나 봐. 밥만 축내는 짐덩어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 그 짐덩어리라는 말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 바친 결과가 고작 짐덩어리라니 더 이상. 그 공간에 있을 수 없어 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 삶이란 말인가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받으며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만 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요? 어둠이 내린 창밖을 바라보며 차라리 이 고통스러운 삶이 빨리 끝나길 바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방문은 세상과 저를 단절시키는 견고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방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기가 나아 제게 남겨준 어린 시절의 기록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사진과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갓 30을 넘긴 시절 생선 가득한 나무 상자 옆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구릿빛 피부와 울퉁불퉁한 팔뚝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던 치열하고 뜨거운 시절이었지요. 사진을 넘기자 진관이 대학 합격 기념으로 쓴 글씨가 나왔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울던 그날의 감동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등록금 고지서를 받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제게는 숨막히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작은 기와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장 먼저 제 손에 들린 것은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세상을 담았던 시절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소란스러움을 배경으로 저는 갓 30을 넘긴 젊은 안악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채 생선이 가득 담긴 나무 상자 옆에 서서히가 다 보이도록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구리빛으로 그을린 피부와 울퉁불퉁 굵어진 팔뚝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던 치열하고 뜨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 눈은 고단함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배실 나갔다가 거친 풍랑에 휘말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후는 망연. 자실할 틈도 없이 5살 배기 은우의 손을 잡고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 가진 것 하나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벽 업 한 장 바닥에 좌판을 까는 것뿐이었습니다. 1423매일 새벽 4시면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비린내 진동하는 업 한 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가장 물 좋은 생선을 떼어다 목이 쉬어라 외치며 팔았어요. 자, 광어 한 마리에 5,000원. 오늘 막 들어온 거라 싱싱해요. 억척스럽게 소리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곤 했지. 한 번은 덩치 좋은 남자가 다가와 이리저리 생선을 뒤적이며 값을 깎아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상태가 영 안 좋은데 3,000원에 줘요. 거짓말을 하는 게 보였지만 어린 아들이 있는 여자라고 얕잡아 보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 손님 눈은 덧다 뭐합니까? 이 아가미 색깔 좀 보소. 선홍빛이 아직 살아있지 않소. 1517 제값 못 받으면 우리 은우 오늘 저녁은 굶어야 합니다. 제 당찬 태도에 남자는 멋지게 웃으며 제 값을 치렀고 주변 상인들은 잘했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렇게 악착같이 그리고 당당하게 진관을 키워냈습니다. 톱 밑에 낀 생선 비늘과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던 지독한 비린내는 진관을 향한 사랑의 증표이자 제 삶의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으니 우리 진관 대학 합격 기념 엄마가라고 적힌 제 글씨가 보였습니다. 진관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609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뒤 집으로 날아온 등록금 고지서는 제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제게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남편과 함께 살던 작은 기와집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은 남편의 땀과 제 젊음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당가에는 은우가 태어난 해 심은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마루 기둥에는 해마다 아들 녀석의 키를 재며 그어놓은 금들이 빼곡했습니다. 1657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는데 부엌 아궁이의 검과 손때 묻은 문고리 하나하나가 전부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를 버리고 갈 거냐고. 이 집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은우가 제 손을 꾹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엄마의 모든 걸 빼앗는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을 감추고 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엄마 집 지키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해. 이 낡은 집이 내 앞길을 막아서야 쓰겠니? 서울 가서 절대 기죽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 돈 걱정은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1754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지금 집보다 10배는 더 좋은 집 사드릴게요. 으리으리한 2층 집으로요.
그때까지만 엄마 조금만 더 고생해주세요. 정말 죄송하고 사랑해요. 은우의 그 눈물 섞인 약속 하나를 가슴에 품고 저는 단칸방 세방살이를 하면서도 조금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은우가 보내오는 편지를 밤 늦도록 읽고 또 읽으며 힘든 시장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성공해서 10배 더 좋은 집을 사주겠다는 말이 제게는 삶의 이유이자 지치지 않는 희망의 동화줄이었습니다. 앨범을 한 장 더 넘기자 진관과 그냥 며느리의 화사한 결혼 사진이 나왔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는 그냥 며느리는 참으로 곱고 예뻤습니다. 처음 진관이 그냥 며느리를 제게 소개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저 고지식하고 무뚝뚝한 아들 녀석도 제 짝을 만났으니 저도 어깨에 짐을 좀 내려놓나 싶었지요. 그냥 며느리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결혼 초부터 저희 집의 가난을 은근히 하지만 분명하게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서 어머니, 음식은 이렇게 짜게 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안 먹거든요. 라며 핀잔을 주었고 제가 큰 돈 들여 사준 옷은 제 취향이 아니네요라며 한 번도 입지 않고 장롱 속에 처박아 두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아주 많이 노력했습니다. 1940일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한 가족으로 스며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냥 며느리의 어머니, 즉 사부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리는 사부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갓 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부인 오셨다는 말에 버섯발로 뛰어나가 반갑게 맞았어요. 아이고 사부인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사돈 잘 지내셨어요? 집이 생각보다 더 아담하네요. 사부인은 제 손을 잡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깐깐한 눈으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2037 그날따라 그냥 며느리는 제게 과일이라도 깎으라며 부엌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마치 저를 그들의 대화에 끼워주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저는 사부인이 드시기 좋게 정성껏 사과를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깎아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닫힌 방문 앞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그냥 며느리야. 너 정말 이대로 괜찮겠니? 나 늙으니 병원비는 앞으로 더 들 텐데. 어쩔 셈이야? 너희 시작부터 마이너스인 거 알지? 엄마 나도 미치겠어.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만데? 그런데 저 양반은 자기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병원 다니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당연한 줄 안다니까. 내가 처음부터 말렸잖니.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 아들이랑 뭐하러 결혼하냐고. 진관이 똑똑하고 성실한 건 알겠지만 저렇게 시어머니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떡하니? 남들은 시댁에서 집이라도 한 채 보태주는데 우리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다 쏟아부어서 모아놓은 돈 한 푼도 없었잖아. 순전히 우리 집 도움으로 결혼하고 집 사고 전부 저 늙은이 때문이야. 저는 쟁반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2221 심장이 누군가에게 들킨 것처럼 세차게 뛰다가 이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그냥 며느리가 저토록 나를 미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 희생이 며느리에게는 자신들의 미래를 빼앗아간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쟁반을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그만 사과 한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발그락 소리에 놀란 그냥 며느리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과일 이리 주세요. 2319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서 목소리를 잃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진관의 인생에 그리고 며느리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빚을 진 죄인. 그래서 며느리의 어떤 구박에도 항변 한 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억울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진첩을 덮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아파트 단지 저 수많은 불빛 중에 나를 위한 자리 하나 없다는 사실이 처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은우의 약속, 10배 더 좋은 집. 지금 제가 사는 이 집은 분명 제가 살던 낡은 기와집보다 10배는 더 좋고 넓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제 마음 둘 곳 한 평이 없었습니다. 2408 차라리 비가 새고 외풍이 들던 그 낡은 집이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는 적어도 저를 짐덩어리 취급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과 서러움의 밤은 너무나 길고 또 길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이 집안을 짓누르던 7월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진관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계곡이라도 다녀올까? 날도 덥고 은우도 물놀이하고 싶어 하잖아. 어머니도 오래간만에 바람 쐬면 좋을 것 같아서. 진관의 말에 밥을 먹던 그냥 며느리의 수저가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2편에서 이어집니다.